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 모의고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8주 동안 우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안내한 것처럼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 AB형을 이제 해설 강의를 합니다. 아마 이제 최소한도 이제 우리가 4시 반 전에 이제 우리가 끝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이제 우리가 그하면 한 5시, 늦어도 5시까지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의고사 해설을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 해설지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배점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더불어서 배점이 정확하게 이제 붙여놨으니까 아마 여러분 오후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 답안지를 보면서 아마 자기 점수를 채점을 하면은 정확하게 아마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가 여러분 첨삭을 진행을 할 겁니다. 첨삭은 이제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회차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해 놓은 거지만은 여러분이 직강의 들을 때는 회차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기가 이제 첨삭을 받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작년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회차에 구애받지 없이 선생님이 이제 직강에서는 해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인강서는 예년에 마찬가지로 자기의 답안지를 우리는 뭐 써서 선생님 카페에 올려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첨삭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강생들은 이 해설서를 보지 않고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답안지가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인강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설서나 이런 걸 해서 참고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늘지는 않습니다. 뭐 이해는 될 수는 있지만은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4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시간에 맞추어서 쓰면은 답이 작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풀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4주 동안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데 초점을 두고 좀 푸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소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좀 못 풀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낼 때는 시간이 딱 끝나면은 자기가 시험지에다가 자기가 어디까지 한 거는 체킹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은 자기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중모의고사 마지막 우리가 사회를 할 때는 시간에 초점을 두고 풉니다. 알겠죠? 정확도보다는 시간 안에 문제를 되도록 많이 풀도록 지금은 한 4주 동안은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풀어라. 알겠죠? 되도록이면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답을 쓸 수 있는 방법. 알겠죠? 거기에 조금 시차를 두고 초점을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첨삭을 하고 자기가 배울 때 4주 동안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이 해설서를 읽고 익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주 적중할 때에는 이 해설서나 배경 지식을 자료를 보고 익히려 하지 말고 알겠죠? 익히려고 한다고 익혀지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알겠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마지막 4주로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주 끝나고 나면 또 한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에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새로 익히려 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꼭 이제 지금 쓴 거는 이제 많은 게 어땠으면 다시 한번 해설을 듣고 아니면은 첨삭을 받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정해가지고 또 푸세요. 알겠죠? 문제는 다시 여분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알겠죠? 답지도 있고 하니까 가져가서 이제 해설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풀었던 거하고 해설을 듣고 첨삭을 받고 첨삭을 받는다고 해서 또 똑같이 쓰지는 못합니다.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외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우리가 오늘 쓴 답안지하고 자기가 첨삭을 받고 지도받고 해설을 보고 난 다음에 답안지하고 보면서 자기의
이제 장단점을 잘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익혀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죠. 이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이제 11월 많은 게 이제 하루라도 1시간도 놀지 말고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1시간이나 하루는 어마어마한 많은 게 그랬잖아. 역량을 우리가 함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놀지 말고 1시간이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도 많은 시험에 관계되는 걸 하라. 알겠죠? 지금부터는 뭐라도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뭘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마련을 해야 되는데, 미리. 그랬죠. 계획성 있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험 치는 그날, 그러니까 시험 딱 종치고 나오는 그날까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많은 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시험과 관련된 걸 이제 환기하고 리뷰하고 리사이트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그거면 그것이 거의 문제 점수에 몇 문제씩 좌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켜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막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의 자기가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겠죠. 모의고사 때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다. 잡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딱 지켜나가라. 미리 이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이제 지켜나가세요.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괜히 많은 게 그렇잖아. 조금 많은 거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방법이 잘못되더라. 그대로 지켜나가세요. 흔들리면은 많은 게 자기가 그만큼 효율성이 없으면 남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정인 습관대로 그대로 하세요. 조금 느리고 둔탁해도 괜찮으니까 알겠죠? 자기 믿고 이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봅시다. 그죠? 공감을 이끌어내긴 첫 번째 이제 화법이 됩니다. 1번 문제로 이제 우리가 갑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이 모르면 우리가 많은 게 이제 풀었던 교재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정집 체계 과목 분족대로 되어 있으니까 교과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공감 전략입니다. 공감 전략. 이 공감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한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공감을 이끌어내는 전략에 이제 우리가 형태에서 이제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감은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득 전략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이 공감을 끌어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설득 전략 하면은 우리가 주로 말하는 이성이겠죠. 그죠? 감성, 인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공감을 이렇게 내는 데 부분은 이제 이성적인 공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 감성적인 공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 인성적인 공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제일 쉬운 거는 공감은 많은 게 이끌어내는 방법은 욕망입니다. 그렇죠. 욕구 충족이에요. 욕구 충족. 그러니까 우리가 청자 분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청자 분석할 때 이제 그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인성에 해당, 이성에 해당한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지적 수준이겠죠. 그죠? 배경 지식이나 지적 수준이 될 거고, 욕구 이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말하는 게 그 사람의 감정적인 욕구죠. 물론 욕구도 인성적인 욕구도 있을 거, 이성적인 욕구도 있을 감성적인 욕구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켜주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기분을 충족시켜주면 될 거고, 그렇죠. 호감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대의 공감하는 방법 이렇게 있으니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이런 건 또 모르면은 많은 게 대부분의 이제 기입행은 맥락을 통해서 익히면 됩니다. 알겠죠? 앞뒤 맥락을 보면은 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이제 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위에 있는 많은 게 그런 예문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식을 배경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문 밑에 것만 보면 예문을 이제 그렇죠. 그때 이제 예문 읽는다고 해서 내는 게 이것은 밑에 있는 학습 활동을 읽으면서 위에 있는 예문을 그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론을 이제 알면은 예문은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들어 있습니다. 공감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거기 나오는
나오는 정서라든지 가치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이제 부정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법 요소는 전부 다 우리가 형태론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문법 요소는 이제 동사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립 조건이 있다 그랬죠. 문법은 전부 성립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립 조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부정 표현은 부정 표현의 성립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 성립 조건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긍정의 이제 요건과, 그 다음에 뭐 제약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우리가 이제 모든 언어 생활에는 완벽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 100% 아니니까 예외 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제약이 되는 겁니다. 제약.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거의 유형과, 그 다음에 성립 조건과, 그 다음에 예외, 제약만 잘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뭐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전부 우리가 품사를 나눌 때 형태, 의미, 기능과 의미, 그러니까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누니까 그랬잖아. 거의 우리가 현대 우리 문법은 형태로 가지고 일단은 모든 것을 뭐에 명명을 합니다. 그랬잖아. 그 다음 형태 다음에 이제 기능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게 의미,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제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기능과 의미.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이라는 거는 뭐예요? 상대와의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문장은 전부, 기능은 전부 뭐다? 서술어의 관계입니다. 그랬잖아요. 문장, 통사 이러면 무조건 서술어의 관계가 이제 되는 겁니다. 문장에서의 기능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뜻, 의미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잘 챙기면은, 그러니까 답을 이제 볼 때도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형태에 관계된 거냐, 기능에 관계된 거냐, 의미에 관계된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성립 조건에 관계되는 거냐. 성립 조건.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려야 될 기본, 성립 조건은 요소죠,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입니다. 그 성립 조건에 따라서 유형이 정해진다, 이 말. 유형. 종류가 정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법칙이 되면은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예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어느 현실이기 때문에 예외 조건,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제약.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호응 관계를 이야기하라 그랬죠. 짝짝.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부정표현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립 조건은 부정부사가 되겠죠. 그죠? 부정부사. 그러니까 이제 부사 또 나오면 부사와의 관계되기 때문에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부사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사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부사의 종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보세요. 부정 표현이 되기는 좀 뭐 통사론에 해당하니까 문장입니다. 문장론이죠. 문장.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문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평서문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해당, 그러니까 명령문이나 청유문일 때는 다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장 안에서는, 문장 유형에서 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기 때문에 부사의 이제 수식 구조죠. 부사의 종류도 이제 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놀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큰 상의어의 개념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먼저 떠올려 보면 되겠죠. 항상 문법에 나오면은 개념, 유형, 그 다음에 많은 게, 그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문,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주로 아까처럼 예외상, 제약 조건이 나오니까, 차이점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잘 알다 유형도 나오면 그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러면 뒤에 나오면은 금방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이의 예문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랬잖아. 나 이래 이제 예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오지 말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이제 말부정문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바로 뭐예? 이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는데 이렇게 뭘 쓰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 이제 이 문법이 쉽다는 게 임용은 바로 뭐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나의 바로 뭐 1, 2는 보면은 비문 표시가 없잖아요. 비문 표시가 없다는 거는 뭐 이게 통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뭐다? 말부정문은 뭐 하는 게
명령문만 청유문에만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럼 평서문에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형태는 이제 그대로 했으니까 의미나 기능이 달라질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못 쓰게 우리는 외우고 있는 거는 뭐에만 쓴다. 그렇죠. 말부조, 명령문화, 청유문을 쓰는데 근데 이 비문 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서문에 썼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이제 의미로 써 있다. 그걸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래서 뭘 나타낼 때 여기는 이제 소망이나 기원, 바람 이런 걸 나타낼 때는 뭐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평서문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즘에 이제 뭐예요? 의미죠. 의미. 그죠? 의미.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부정 기능을 하고 부정 의미를 이제 드러내는데 부정 의미가 아닌 많은 게 소망을 나타내, 기원을 나타낼 때 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에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뭐에 따라 반드시 부정 표현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보세요. 결코 이제 분명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달라진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런 걸 찾는 하나의 센스입니다. 문장에서. 그러니까 라의 문을 보니까 뭐가 달라? 나머지 문장은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어요? 결코하고 분명히만 달라졌죠. 그러니까 부사만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는 뭐를 수식하게 돼 있다? 서술어를 꾸미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부사를 꾸미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부사와 서술에 많은 게 호응관계. 그러니까 어떤 부사는 뭘 했다? 바로 이제 부정 서술로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사는 긍정서술로 와도 된다는 거죠. 부정서술로 야는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서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정서술로만 온다. 그러니까 뭐와 관계에 있다? 부사와의 호응관. 그러니까 달라진 요소가 뭐밖에 없어요? 부사밖에 없잖아요. 문장에서. 그러니까 문법은 딱 나눠놓고 이제 차이점을 물으면 달라진 걸 먼저 찾습니다. 밑줄을 쳐놔놓고 그거에 의해서 다른 것이 달라진다. 의미가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진다. 알겠죠? 형태가 달라진다. 요걸 이제 찾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은 뭐에 공통점, 차이점 찾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를 딱 볼 때 항상 공통점, 차이점부터 밑줄을 쫙 쳐놔놓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그거의 차이점을 이제 우리는 기능을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형태냐, 기능이냐, 의미냐, 문법은 그랬잖아. 그 다음에 유형이냐, 종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만 써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조금 요령을 알면은 이제 문제를 지식이 많이 없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전 능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그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감이기도 하면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많은 걸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의 그 패턴만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은 3번으로 이제 우리가 갑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래 속에는 우리가 많이 나왔으니까 민요에서 이제 궁중음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바로 다양한 하는 게 합성이 될 때 형태로 변형이 된다는. 그러니까 형태가 다양할 수밖에 없죠. 이 고려 소교 같은 것은 민요에서 왔기 때문에 민요가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교가 어떻습니까? 다른 노래에 비해서 일종의 궁중음악인데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이 갈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래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이 갈래가 바로 민요에서 궁중소각으로 바뀌었다. 궁중음악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형태가 다양하다. 원래 다양성이 있는데 그걸 정형화시켰으니까 정형화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정형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생긴 게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바로 형식과 이제 의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삼원부를 이제 하고, 그렇죠. 후령구를 두고 하는 게 그랬잖아. 바로 분장체를 이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질적인 요소를 되도록이면 뭐 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게 바로 하는 게 후령구입니다. 후령구. 그렇죠. 고려 소교는. 그래서 후령구를 동일하게 놓음으로 인해서 바로 뭐가 달라진 거, 의미가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것을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게끔 이제 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질적인 거 얽어먹는 거죠. 억지로. 그렇잖아요. 공통 요소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조도 다르고 정서도 다른데
그렇잖아요. 하나의 후령구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음보수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숫자 맞추면 되죠. 요거는 시간이 조금 이제 빨리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시간이 조금 많이 갑니다. 하나하나 찾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반드시 알아둡니다. 민요의 3대 특징 하면은 민요이라면은 특징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병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후령구.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바로 민요의 기본적인 3대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어떻게든지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음보가 반복될 수도 있고 3음보가 반복될 수 있고 4음보가 반복될 수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뭐처럼 그랬잖아요. 현대시처럼 여러 운율 형성 방법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반복이 되겠죠. 같은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 병치시킨다. 그러니까 이행으로 나란히 병치를 시킵니다. 병치. 짝을 짓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령구다. 그러니까 이제 병치를 시키니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집단성을 주기 위해서 후령구를 이제 붙인다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어디에서 온 노래다? 민요에서 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민요에서 온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운문은 거의 다가 이제 기원이 민요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죠. 그러면 대응쌍에 따라서 우리는 첫째, 병치, 이제 그랬죠. 두 행의 의미가 1차는 동의적 병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시험에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랬죠. 할 때. 사실 시조에 운율 형성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그 시험 나왔던 그걸 이제 하나의 해서 이제 출제를 이제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형식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은 뭐든지 문학은 뭐 해야 된다? 형식, 표현,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죠. 그죠? 내용은. 그런데 이제 형식과 표현은 바로 단조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기본은 뭐든지 문학이 나오면은 바로 형식, 내용,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아주 단조롭기 때문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을 먼저 익히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형식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그렇죠? 표현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그런데 이 내용이라는 놈은 전부 뭐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형식과 표현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는 뭘 알면은 향유계층을 알면 알 수 있죠. 사상. 향유계층이라는 건 내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잖아요. 세계관. 의도잖아. 의도. 그렇죠. 그럼 의도, 그 사람이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니까 우리는 고전문학은 향유계층과 사상을 알면 금방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현대문학은 바로 하는 게 사조를 알면 된다 그랬죠. 향유계층과 사조. 그러니까 나는 현대는 어디든지 집단에 소속돼야 되니까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전문학은 계층에 의해서 소속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계층에 의해서. 그죠? 근데 현대는 계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향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게 이제 문학은 뭐라 그래? 사조라 그런데 사조별로 자기가 자기 성격에 맞게끔. 그럼 요즘 같으면 정당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정치 성향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그 정당에 가입하는 순간 자기의 내용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가 내용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용은 최종 나중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추론하는 단서가 뭐가 된다? 향유계층과 고전문학은 갈래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은 이제 향유계층과 사조가 되는 겁니다. 사조. 그렇죠. 그걸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개별적인 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인 이제 내용을 알려면 제목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목 속에 우리는 집약된 주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목에 주제가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역으로 그렇게 추선해만 하면 되겠죠. 그죠? 내용을 알려면은 뭐 하는 게 뭘 한다?
그렇죠. 내용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향료계층과 갈래를 보는 겁니다. 그죠? 사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을 통해서 그 작품의 개별적인 의미를 이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작품의 구성 요소로 가면 또 이제 더 세 번째 가면은 이제 내용은 주제니까 바로 어조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상, 시 같으면 심상을 보는 거고 표현을 보는 거겠죠. 표현 방법. 그러면 또 의도와 관계되는 건 그러니까 더 세분화 되겠죠. 표현과 관계되는 건 잘 알잖아요. 뭐다? 그랬잖아요. 표현 방법과 의도니까 해악을 썼느냐, 풍자를 썼느냐, 그렇죠. 반어를 썼느냐. 그랬잖아요. 역설을 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의도가 그다음 어떤 어조를 쓰느냐에 따라 또 의미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식을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형식 문제다 이 말입니다. 형식 문제. 표현 문제도 반드시 나오죠. 그죠? 매년 그게 이제 여러분 기입형에서 많이 나오죠. 형식과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 이게 세 가지가 거의 문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 틀렸을 때 나는 형식 지식이 별로 없구나. 그게 일종의 형식과 표현이 바로 담화 관습이 되잖아요. 그죠? 담화 관습. 그 시대의 그 장르의 담화 관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나는 조금 약하구나. 그럼 그거는 외우는 그거는 쉽습니다. 그거는 간단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나는 그것이 좀 약해서 틀렸네. 그걸 찾고. 그 다음, 내용을 그러니까 문학은 셋 중에 하다 가면 됩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나는 바로 형식을 몰라가지고, 이 갈래 형식을 몰라서 틀렸구나. 표현을 몰라서 틀렸구나. 그러니까 표현도 이제 표현의 유형이 있고 표현의 기능이 있겠죠. 그죠? 그럼 표현은 전부 다 사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법이 표현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면 그게 이제 이거는 하는 게 우리 하나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많은 게 이제 마음에 인식이 안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마저도 시간이 빼앗겨가지고 자기가 맞는 어떤 이득이 별로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런 거에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돼 있죠. 니은디귿에 이제 우리가 기억니은에 들어갈 말을 이제 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민요는 바로 뭐가 제일 많습니까? 백성들의 노래니까 노동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요, 유희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요라든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요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요의 종류를 알면 되죠. 그죠? 노동요가 제일 많아요. 민요는 이제 백성들의 노래니까 이제 백성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노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놀죠. 그렇죠. 일하고 나면 이제 한 번씩 놀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유상가들입니다. 그 다음 화정가 이런 것이 이제 유희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목적으로서 정치요라든지 그렇잖아. 참요 그건 이제 새겼지만 또 참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의식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민요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면 종류 있고로 뭐가 됩니까? 이름이 곧 주제잖아요. 노동하면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겠죠. 기능이 되죠. 주제이면서 기능이다. 노동의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유희. 그러면 노는 기능이 있다. 목적이 놀 때 하기 위해 성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많은 게 그랬잖아. 분위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의식요. 어떤 의식, 죄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름 속에 다 뭐가 있어?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용과 기능을 물을 때는 그 명칭, 갈래의 명칭을 잘 이용하면은 그걸 가지고 확신을 자꾸 굳혀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제 익히 나누면 이 작품을 이제 풀 때 이 글을 이제 문제를 낼 때 그렇죠.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유사한 단어들이. 그러면 그걸 이제 단서로 해서 내가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그죠? 글에 나타난 단서를 통해서 추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입형은 말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말 속에 답의 단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단서를 준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걸 이제 보죠.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우리가 갑니다. 4번에 이제 우리는 바로 갈래적 특성 이런 순간 바로 혈의 노래니까 신소설이에요. 이제 그렇죠. 신소설이니까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신치시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는 아니지만 집에 가서 해설할 때는 신소설에 대한 특성이 알듯이 이제 신체시의 특성이 아니 항상 호응과 짝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둬라. 이 말. 신체시하고 이거 물론 그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또 단조로우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낼 수는 없어요. 문제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신소설에 이걸 하면은 신체시의 것도 이제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같이 이제 봐두세요. 요거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운문의 특성이, 이거는 산문의 특성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신소설이니까 고전소설의 요소와 현대소설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설은 여러분 이제 요소 6개만 알면 되잖아요. 주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형식. 그렇잖아요. 형식 안에는 이제 전체 구성의 요소도 있고 결말 구조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책.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사건, 배경. 그렇게 소설이 쉽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분석한다, 특징을 안다 이러면 요소입니다. 그 갈래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알겠죠? 구성 요소를 잘 기억을 한다. 그걸 이제 우리는 국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교과에서는 맥락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알겠죠? 구성 요소. 그리고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겁니다. 구성 요소. 그게 맥락 요인이다. 이 말은 맥락 요인. 알겠죠? 그 맥락 요소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꾸 많은 게 그런 요소를 빨리 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칠 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순간적인 순발력으로 환기가 빨리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처럼 이런 것들을 자꾸 환기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놀지 말라는 거 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걸어 다니고 뭘 하면서 이걸 자꾸 환기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 알겠죠? 환기하는 연습. 그러면 이제 또 환기하는 연습은 막연하게 환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오늘 풀은 문제를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관련해서 여기와 관련되는 배경 지식을 자꾸 일주일 동안 환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몇 문제 하는 게 22제 하는 게 그랬잖아. 세 문제를 그랬잖아. 요 관련된 문제만 환기를 해도 일주일 동안 엄청난 걸 환기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서를 줘야 환기가 쉬우니까 그냥 막연하면 하면은 계속 환기했던 것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0분이나 놀지 마라 하는 이유는 바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주 걸어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자꾸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놀리지 마라. 빈수레를 돌리듯이 그렇잖아요. 자꾸 돌려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뭘 한다? 이제 여러분 바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바로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빨리. 그렇죠. 빨리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지금도 많은 게 이제 열흘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아구가 돌아가는 게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혀가 돌아가는 게 매끄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훈련이 삐그덕거려요. 아무리 그렇게 몇십 년을 해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마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죠. 이제 이거는 단순한 지식 문제. 근데 이제 요즘은 전부 본문에서만 한다? 찾는 문제니까 아까처럼 본문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 그랬잖아.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는 이제 계몽계화니까. 그렇죠. 신교육.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계몽계화 신교육 이거죠. 내용 나오면 그 단어니까. 그렇잖아요. 계몽계화. 그 다음에 여성이 나오면 이제 자유연애.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어가 정해져 있다면. 계몽계화, 근대화, 신교육. 그 다음에 자유연애. 이거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이제 우리는 내용에 관계되는 거예요. 구성이라면 이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입체적 구성. 이런 게 되겠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해피엔드식 구성.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입체적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해피엔드. 초보식에서 많은 게 입체적으로 가든지 이제. 그 다음 문체는 이제 우리가 많은 게 서술체, 설화체. 그랬잖아. 이는 설명체에서 묘사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묘사체 이제 있는 반면에 이제 또 시제. 그 다음에 인칭. 이거죠. 그럼 그걸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과도기 문학이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신소설이든 현대 이제 그걸 이제 뭘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작년에 우리 나왔던 이강수의 많은 게 작품이라든지 김동인의 작품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때 나올 때 문제 그걸 문체하면 일단은 바로 설화체냐 서술체냐 이걸 봅니다. 그죠? 그다음에 묘사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럼 그거 하나. 그다음에 시제죠, 시제.
그 다음에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어문이 구어체냐, 문어체냐, 이걸 보잖아요. 그렇죠. 구어체, 문어체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어말,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어에서 배웠잖아요. 어디 뭘 가지고 배웠어요? 바로 뭐 하는 게 서술격 조사 배웠죠. 서술격 조사, 그게 바로 뭐예요? 구어체, 문안체 표현입니다. 알겠죠?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중세에서는 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문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하나? 문어체냐, 구어체냐,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 용어와 뭐가 다르다? 문학적 용어가 다르다. 그걸 익히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랐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하어체를 쓴다든지 이랐다 이런 게 좀 문어체죠. 문어체. 그런데 이다체가 전부 다 우리는 구어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그 용어를 하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걸 틀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문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설화체냐 묘사체냐 이걸 문제. 그 다음에 문어체냐 구어체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그 다음에 바로 3인칭 대명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게 조금 어려워요. 문체 나오면 그걸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본성. 그 다음에 인물이죠. 인물 하면 이제 뭐가 된다? 대부분이 이제 이제 선하게 이제 전형적 인물이. 전형적 인물이 이제 있는데 대부분 전형인데 고전소설은 선하게 전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형을 주의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형이 고전소설이고 전형이 하는 게 현대소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다. 개성적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제 고전소설의 전형은 좀 선악으로 돼 있어요. 선악으로. 그런데 이제 하는 게 현대소설의 전형은 바로 직업별로 전문화된 알게 직업과 계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업과 계층으로 그 전형이 들어있어요. 전문적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뭐로 나온다? 평명과 개성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많죠. 그렇죠. 개성적인 인물이 이제 제일,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 아니, 입체적 인물. 그랬잖아요. 성격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소설은 그러면 무조건 전부 입체는 아니죠. 평면 입체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고전소설이라면 대부분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 대표적인 고전소설 인물이라면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영웅성이죠. 영웅성. 그 설화성이니까 설화적 문체라는 게 영웅성이거든. 영웅적인 인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자가인의 인물이 나온다. 이 말 제자가인. 그게 이제 고전소설.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이제 박존의 소설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등 현실적인 인물이 등 현실성 인물. 이게 이제 가공의 인물, 영웅적인 인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은 이제 우연성이니까 인과성이 되겠죠. 그 다음 배경이 이제 구체적이고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걸 그러니까 물으면은 이 관례적 특성을 모르면 그 요소 딱 하면 그거 뭐를 본다. 이걸 딱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순발력이 떠올려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은 지식보다는 빨리빨리 찾는 훈련을 지금은 합니다. 알겠죠? 찾는 훈련을.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조금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잖아. 5번 가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렵지 우리가 않죠. 자,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 감수. 이때 공신력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게는 이제 바로 인성과 관계되는 겁니다. 공신력이라는 거는 인성적인 설득 전략을 우리는 뭐라 그래? 공신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공신력.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 공신력은 이제 신뢰성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서로 뭐가 된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윤리성, 성품, 인품하고 이제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성품하고 인품하는 게 그 사람의 풍기는 태도죠, 태도. 그렇잖아요. 거기하고 관계되는 게 바로 여기 이제 공신력이라면 전부 다 우리는 바로 소위 말해 인성적인 설득 전략이다. 이게 머리에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뒤에 여러분 이제 붙여놓은 거 있지만 우리 7쪽의 해설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공신력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 때도 정리할 때도 했었죠. 그렇죠? 거기에서 알아둡니다. 공신력 문제는 아주 설득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공감하는 아까 1번 문제 우리 기평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공감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공신력, 인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감성이 있죠. 그러면 공신력 문제는 그 중에서 우리는 공감을 불러일으킨 요소 중에서 인성적인 우리가 설득 전략을
공신력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공신력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이제 우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신력이니까 신뢰감입니다. 믿음을 주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요소들이 이제 2조, 7조에게는 참고적으로 봐둡니다.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일단은 전문성입니다. 오늘날에는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냐 없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우리가 말하는 게 라이센스죠. 라이센스를 가지면 일단은 믿습니다. 그렇죠? 라이센스를 가지면은 전문가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신뢰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신뢰성은 대부분이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윤리성, 도덕성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도덕성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회적 지위가 되겠죠. 평판.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서 평판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평판. 그 다음에 이제 침착하다. 이제 이 침착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당한 자신감, 당당함, 이런 것도 전부 뭐예요? 공신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뭐예요? 음색이나 제스처나 행동이나 태도나, 우리가 당당한 거하고 폭력적인 거하고 위압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이 박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박력을 폭력적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공신력을 신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 타인의 소개, 철저한 준비, 공감대, 언어적 표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쓰는 많은 게 언어, 이게 이제 바로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언어를 쓰면은 뭐냐, 공신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신력이 없는,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우리가 태평천을 하면 윤직원 하면은 바로 뭐예요? 뭐하고 뭐야? 확 깨죠.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중후한 모습이나, 그렇죠? 풍채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 사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보면은 많아. 굉장히 상스러운 말이 이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뭐가 된다?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어적이죠. 그죠? 그 사람이 겉으로 느끼는 이미지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이 바로 그 사람의 겉으로 뭐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가 반대가 되니까 반어기피가 되니까 반어는 뭐가 된다? 바로 뭐 희화화, 풍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인물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갈래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순환이 되겠다면 똑같이 만도부전을 보세요. 그 사람은 겉모습이 뭐래, 이제 윤직원처럼 그렇게 많아, 풍채가 많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뭐나 비속어는 많은 게 희화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풍채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비속어를 쓰는데도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내는 성격의 의도가 이제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됩니다. 이 공신력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니까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가연설의 공신력을 사용한 방법을 쓰라. 그러면 일단은 뭐냐? 공신력을 높이는 요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 요소가 가에서 뭐예요?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이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연설에 사용한 설득들하면 이 연설이 청자 설득력에 들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기 말하는 공신력을 높이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회성이나 신뢰성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뭐 태도나 이런 거죠. 여기는 바로 자기가 뭐 누구한테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뭐 자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명칭 호칭이 나온 것도 아니죠. 만약에 무슨 박사, 무슨 출신, 무슨 지위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또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은 여기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 누구 소개합니다 이러면 그것도 공신력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이 뭐나 박사학위라든지 사회 어느 대학 출신 어느 뭐 직책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붙이면 그것도 뭐예요? 공신력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꼭 그것만 여기 나온 요것만 답이 아니라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어떤 사회적 직책을 붙이거나 출신을 붙이거나 그렇잖아. 직위를 붙이거나 어떤 호칭을 붙이면은 그것도 뭐가 된다? 공신력을 주는 바로 뭐가 된다?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걸 알아둡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신력을 높이는 요소를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 요소가 이 지문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익혀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미 이제 여러분 답은 쓴 거니까 답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나는 쓸 때 그걸 알고 내가 썼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그러면 작품 속에는 어떻게 이제 그것이 형상화되어 있나? 지문 속에는 알겠죠? 지문 속에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공신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많은 게 일단 아까 말해서 여러 가지 사회성이나 신뢰성이나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 외향성에는 이제 도덕성, 윤리성, 전문성 이래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외향성이라는 거는 태도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알겠죠? 이런 거하고 이제 관계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신뢰성에 이제 해당하니까 외향성은 성격, 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수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알아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해준다? 일단은 많은 게 높이게 친근한 말투. 그랬잖아요. 아주 자상한 태도. 그러니까 은행을 보면 여기서는 은행이니까 명칭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이 뭐만 나타나 있어? 은행만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은행. 그러니까 말투라든지 그 다음에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하나의 많은 게 그러면 이제 뭘 본다? 준언어나 비언어를 잘 보면 언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 다음에 또 언어도 보면 품이 있는 언어 아니면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이런 걸 쓰느냐 그러면 뭐하고 경륜을 잘 지켜도 뭐가 됩니까? 공손선의 여법을 지켜도 그것 때문에 공신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해 준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남을 칭찬해 주고 이렇게 말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의 공신력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득 전략을 이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설득 전략을 이제 바탕으로 이 연설이 청자 설득력 있게 돼. 그러면 설득 전략이니까 우리는 쓰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다. 이성적인 것은 뭐가 되는? 문장의 논리성이죠. 문장의 논리성. 이성은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은 뭐 하는 게 논리적인 지식이죠. 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감성적인,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감정도, 공감을 이제 쉽게 말하면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를 배려, 일종의 동의를 많이 해주면은 많은 게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공감적 듣기, 공감적 말하기를 하면은 바로 뭐가 된다? 감성적인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동의를 많이 해주면은 뭐가 된다? 감성적 전략이 되는 겁니다. 동의.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아이고, 안 됐다. 그렇죠. 얼마나 마음 아프니.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 감성적 전략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적인 거는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믿음과 이제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득력이 있다. 그 다음 보기와 같은 연설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보기와 같은 좋은 연설을 이제 하는 게 제시를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제시하고 나의 연설의 평가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 1, 2, 3 가지고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보니까 사전조사를 많이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사전조사를 말하면 충분한 많은 게 설득연설이 될 수 있지.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말하기 불안해서 뭐하고 인지적인 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불안이 없죠. 사전조사를 충분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청자의 분석에 맞게끔 연설은 천자 분석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하니까 그럼 그대로 가면 됩니다. 사전조사 이제 자료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말대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자 분석을 체계적으로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자 분석을 못하면 뭘 못해줍니까? 청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설득력이 없겠죠. 그렇죠? 공감이 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설은 설득의 목적이 있으니, 물론 여러 가지 정보 전달도 있고, 담화 연설도 있습니다만, 연설은 기본적으로 설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하는 게 공감하게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근거가 설득이 있게 이제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는 바로 구체적인 거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맹목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일관된 생각,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은 곧 말해서 통일성을 해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일관은 주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좋은 거래 조건이라면은
통일성과 응집성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일관성이 있냐 없냐, 이걸 일관성은 통일성하고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통일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된 자기의 내용을 하나를 가지고 앉아 자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면 통일성을 해치는 게, 아니면 태도가, 이제 일관성이라면 이제 우리가 토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긍정으로 가다가 뭐 갑자기 부정으로 간다든지 그렇잖아.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바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일관된 자기 이제 우리가 주장이 없겠죠. 그런 걸 이제 연설이다. 이렇게 됩니다. 연설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많은 연설, 선생님에게 연설이 확률이 높아서 그래. 알겠죠? 그래서 출제확률이 높습니다. 공신력 문제.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중요한 것을 조금 여러분 인지하라고 거기에 이제 조금 맞춰서 선생님이 한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또 할 겁니다. 연설에 또 낼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잖아. 몇 지나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익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이제 매체입니다. 그랬잖아. 이 매체 문제는 우리가 발표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문 쓸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독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 매체하면은 글자 그대로 뭐 하는 게, 그랬잖아. 뭐다? 전부 다 매체니까 보조자료니까. 매체는 우리가 그하고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매체가 나올 때는 자료 수집, 내용 생성할 때도 나오고, 매체가 이제 우리가 내용 생성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표현할 때도 나옵니다. 매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문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매체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매체가 활용되는 이제 이제 단계는 주로 이제 내용 생성 단계에서 매체를 하는 것. 그러면 이제 글감을 보다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마련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표현할 때 매체를 활용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인상적으로, 그랬죠. 간단 명료하게, 그 다음 흥미를 주고. 그러면 딱 내용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인지적인 거. 항상 교과는 인지와 정의입니다. 그죠? 무슨 이 보조자를 뭐가 하면 인지적인 장점, 효과가 있고 정의적인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구성주의나 사회주성주의가 되면서 바로 정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의적인 요소가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정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 변화가 아주 많고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제 이 동양 사람들이 감정 변화가 좀 빠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틀리면 그냥 모든 걸 안 하죠. 야, 기분 나빠, 딸이쳐, 안 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가 아주 망가져도 그랬지, 끝장 보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감정에 대한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 전체적으로 갈수록 이제 이 감정, 정서적인 교감.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전 세계가 어느 정도 기본 생활권이 되니까 그래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게 기본이 이제 되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많은 게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감정을 많은 게 교감을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그게 대수냐, 먹고 사는 게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행복 지수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구분을 이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이 의식주 가지고는 어려워요. 이건 기본이 다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정서적으로 얼마만큼 교감이 되고 자기가 충족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 현대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과도 전부 하는 게 우리 생활 변화에 맞춰서, 맥락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거니, 언어교육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정서적인, 정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도 꼭 보면 정의적 요소가 많이 나오죠. 그죠? 정의적 요소는 쉽습니다.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랬잖아. 흥미죠, 흥미. 동기, 흥미. 그랬잖아. 태도 이런 거니까. 그러면 딱 세 개잖아, 대부분. 태도죠, 태도. 그랬잖아. 흥미. 그랬잖아요. 그 다음 관심. 그 다음 가치관. 이거잖아요. 요게 이제 정의적 요소다. 정의적. 그러니까 이제 동기를 자가 유발시키면 그 정의적 요소가 됩니다. 흥미를 관심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태도죠. 적극적인, 능동적인,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거죠. 집중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가치관, 신념도 자꾸 능동적 가치관, 긍정적 가치관을 갖게 하는, 이게 이제 전부 다 정의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잖아. 그래서 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정의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체와 관계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매체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일단은 여기서는 매체 나오시는 게 적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매체의 용어를 하면 시각이냐, 청각이냐, 그 다음 이제 복합, 영상이냐, 그 다음에 뭐야, 전자냐, 요 네 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안에 이제 또 보조자료에 해당하는 게니까 사진이냐, 그림이냐, 이제 도표냐, 그래프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성이라는 걸 알아둡니다. 매체는 복합 양식성이다. 이걸, 그러니까 이미지인데 복합적 이미지를 쓴다. 시각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청각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영상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 매체를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 이놈 한다고 해서 시각 이미지 이거 안에 이제 공부라는 거는 세분화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시각 이미지 안에도 이제 우리가 뭐가 있다? 종류를 쓰는 겁니다. 옛날에 그냥 시각 이렇게 썼지만 요즘은 바로 색깔, 모양, 글자, 그저 문체, 스타일,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 청각이라도 이제 우리는 바로 그냥 옛날에는 청각이랬는데 이제 청각이즘에 되면서 이제 우리는 하는 게 음향, 그랬잖아요. 음악, 효과음, 배경음, 이렇게 이제 세분화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시각이나 이러면 그냥 이제 시각이나 이미지라면 문자, 이거죠. 그죠? 문자. 근데 지금은 문자만 하는 게 크기, 모양, 색깔, 그렇잖아.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또 표현 방법, 문장, 이제 수사법, 이런까지 다 뭐가 되나? 시각 이미지죠. 그죠? 시각. 그러니까 그걸 세분화시키게 알아둔다는 거죠. 그냥 옛날에는 시각 이미지, 청각, 복합 이미지, 영상 이미지, 이 말만 썼는데, 그 시각 이미지가 뭐냐? 청각 이미지가 뭐냐? 그렇죠? 영상 이미지는 뭐냐? 요걸 이제 기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바로 거래나 유행에 따라서 그런 제약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부 전달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하죠. 그죠? 내용을 더 쉽게 이해시키고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흥미를 시키고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이거잖아. 딱 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답 뒤에 다 나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정보 제공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성이죠. 그렇죠? 객관적이니까 우리는 바로 해당 자료와 추가 내용을 어떤 걸 하면 되느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짝을 일부러 지어진 이유는 추론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용과 자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료 제시할 때는 배웠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용 관련성이죠. 내용 관련성. 내용 관련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자료에 유형, 방법, 그랬잖아. 순서,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료의 유형이라든지, 자료 제시 방법이라든지, 자료의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의 내용과의 관련성이 제일 중요해요. 왜? 뭐든지, 이거는 보조자료니까 통일성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됩니다. 됐죠? 그걸 넘어갑니다. 그거는 다 이제 하나하나 항목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쉽죠? 점수표가 있고, 뒤에 초점을 뒀으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번으로 이제 우리가 갑니다. 7번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건의문 쓰기라 그랬죠? 건의문. 건의문 쓰기는 이제 우리는 바로 건의문은 여러분 뭐하고도 이제 설득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화법에 바로 많은 게, 이거는 화법의 설득과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대화 원리의 공손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건의문은 화법 요소에서 설득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뭘 한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대화 원리 중에 공손성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래 유형은 전부 편집글, 서간문의 유형이다. 이 말입니다. 서간문의 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득적이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설득적이다 하는 자체는 바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의문을 쓰면은 문장의 조직 원리는 전부 문제 해결 아니면 동기와 단계 원리를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나 동기와 단계는 장문에서도 쓰지만 화법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화법에도 많이 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장문으로 했지만은 화법에도 많이 쓰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말로 건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머리 나오죠. 뭘 이야기다? 공공의 문제입니다. 공공의 문제. 지역사회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장문을 분석할 때는 뭐를 먼저 딱 떠올려야 됩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공동의 문제. 그러면 이제 이걸 건의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문제점을 인지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그러니까 문제점을 분석한다는 자체가 분석, 비판적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 그걸 바탕으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제 뭐가 또 붙으면은, 그 다음에 이 내가 올린 건의문과 다른 사람이 올린 건의문, 상호 텍스트 하면, 그게 나오면 이제 이제 우리 사회적 효과가 되겠죠.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상호 비교가 되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의 어떻습니까? 상호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는 건의문이. 그러면 건의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바로 일단은 형식 요소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중간게 중요하죠. 중간이니까 바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 나오면 또 중요한 게 바로 해결의 기준이죠. 해결적인 공공성, 공익성, 합리성, 바로 실행 가능성.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공공성은 이제 문제 자체가 벌써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공익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또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불편함 때문에 그걸 공공성으로 공익성으로 포장한 경우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챙기려고 그런 단서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시험 나올 때 뭐만 보다 보니까 합리성이라든지 실행 가능성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공공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제 그러니까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개인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거는 아닌가. 전체 학생의, 그럼 만약에 길을 낸다 이러면 마을 주민 전체에 이익이 해야 되겠죠. 자기 집, 자기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 학교 도서관에 뭘 한다 이러면 바로 자기 공부의 이야기, 자기의 어떤 편리성. 이게 아니라 전체, 자기도 하지만 전체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위해서 학교는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의 것은 바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공성이냐, 공익성이냐. 그러면 공공성은 이미 뭐가 된다? 문제 해결할 때 나옵니다. 이는 공공성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역이나 학교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공성은 돼요. 알겠죠? 그런데 주로 이제 해결책이 공익성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공익성이라는 거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전부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전부한테, 구성원 전부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이냐. 그렇죠. 문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 방법이 합리적으로 있느냐. 억지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란 말은 이야기했잖아요. 주장과 뭐의 관계입니까? 근거의 관계입니다. 합리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논리성하고 같죠. 그죠? 우리가 주장에 맞는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문제인지, 문제 분석, 문제 해결 방법,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 순서대로 잘 나타나면 그것도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 이유를 제시하면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실행 가능성은 이제 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다르다. 대상에 따라서. 그렇죠. 실행 가능성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상이 실행해 줄 문제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통념상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거냐 없느냐. 시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권한, 이거는 대부분의 실행 가능성은 그 사람의 권한과 돈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시기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권한 받겠거나 하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돈이 없으면 그것도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많은 게 안 맞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권한 받게 걸 요구하느냐. 권한 받게 걸. 그 다음에 바로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렇죠. 돈이 있느냐. 예산이 이제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그것이 지금 필요한 거는 맞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냐. 단기성이 있는 거냐, 장기성이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또 그 다음에 이걸 외우는 뭘 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중요한 게 건의 대상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대상적. 그러면 대상에 따라서 아까 말한 이거는 뭐하고도 같다. 작문은 우리가 화법에서 성자 분석하고 같습니다.
대상을 누구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건의 내용이다. 건의 방식이 달라져. 건의 표현이 달라져.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하고 같다? 우리가 연설문에 청자 설정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글을 쓸 때도 전부 독자 중심의 글을 쓰려 하는 게 누구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글에 많아. 내용부터, 형식부터, 유형부터, 표현부터 모든 게 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누굴 타겟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처럼 이 본문의 3의 이 건의 A 부분을 이제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 나오는 예문을 통해서 그런 단서와 연결시키는 훈련에 한번 볼까요? 도서관 담당 선생님께 시간 연장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그럼 뭐하나? 이미 도서관 선생님이 뭐한다? 자기 한계성을 실토했습니다. 그죠? 시간 연장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 받기라는 걸 자기가 뭐하나? 실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잘못 설정을 했다? 건의 대상에 맞지 않는 건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니면 건의 대상을 바꾸든지. 그 다음에 바로 점심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이후에 오후 수업도 진행되니 도서관 개방 늘려달라고 할 수 있을 듯해요. 하지만 방과 후에는 개방시간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과 중 쉬는 시간이나 방학 중에도 개방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도 개방한다면 이제 어떤 것이 좋은지 왜 좋은지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제 자꾸 요구하는 게 늘어나죠. 자꾸 늘어나는 게 이게 끝이 없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갔다가 이제는 많은 게 일과 중 쉬는 시간이나 그 다음에 많은 게 그렇죠. 이건 두 개의 원래는 이 사람들 요구하는 게 점심시간하고 방과 후인데 그렇지. 그 다음에 쉬는 시간과 방학 중에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두 개도 될똥말똥인데, 그렇잖아요. 자꾸 하면 이 도서관 담당 사람이 이게 골 아플 거 아닙니까?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건의문은 대상이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그러면 대상 설정을 잘못한 거고, 아니면 대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건의 내용을 바꾸든지. 그렇잖아요. 대상을 바꾸든지. 그러면 대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대상이 이미 정해졌다고 보고 건의 내용이 안 맞다 이래 나오겠죠. 그죠?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대 효과면 우리가 여러분 주장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제시돼야 되잖아요.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그러면 그 해결책에 맞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조금 더, 그때 이제 우리는 다양한 통계 자료라든지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인근 학교라든지 주변의 학교 이런 걸 들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시험을 이제 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대부분의 이제 예문에 보면은 그런 근거가 없는데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책이 있으면은 근거가,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근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죠? 기대 효과는. 그거는 그런 게 됐을 때 많은 게 미래에 많은 게 이익쟁점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많은 거야. 이런 이익이 올 것이다. 그거는 뭘 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대 효과를 쓰는 거죠. 그러면 기대 효과가 없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려면 해결책과 근거가 동시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강조하는 많은 게 의미에서 기대 효과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기대 효과.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거에 화법에서 쟁점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면은 이런 이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뭘 해야 돼? 마지막에 끝에였으면 다시 강조하죠. 그것을. 왜 설득해야 되니까 설득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뭘 하면은 바로 이제 협상할 때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기 많은 게 해결안을 그랬잖아. 협상안을 제시했으면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 또 일부러 여러분 평가 이제 기준표를 쌤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재구성하는 이유는 이거는 여러분 참고서나 할 때마다 평가 기준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알겠죠? 이게 모든 게 요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 중요도를 이제 설정하는 거니까. 근데 일부러 이제 시험이니까 일부러 다 좀 넣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건의문은 일반적으로 이걸 평가한다 이 말. 근데 이 평가 요소를 3개 나올 때도 있고 2개 나올 때도 있고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 따라 다르니까. 알겠죠? 자기가 나는 요것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시험을 다 치는 겁니다.
현치음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많아. 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평가는 뭐예요? 한 3개, 많이 나오면 4개, 한 3개, 4개에서 이제 대부분 평가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래서 건의한 글의 독자를 적절히 선정해 문제사항을 정확히 제시했네가 근거. 그 다음 여기 보세요. 2번, 3번 같은 이런 게 이제 여기 실제로 보면은 많아요. 요 위에는 타당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제 우리는 보면은 뭐예요? 도시견 덜 낳고 할 때 방과 그 시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늘리면은 왜 그러냐?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늘려라. 지금이 우리는 시간이 이러니까. 앞으로 늘리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인근의 뭐 학교는 이렇게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학교인데 다른 인근의 학교는 주변 학교는 뭐야? 이렇게 비교한 통계 그렇잖아요. 그 다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근거로 제시해라 이 말입니다. 근거로. 이게 이제 우리는 뭐라 요구사항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 이것도 상당히 좀 체킹을 해둡니다. 요구사항을 많아. 그 요구사항이 바로 해결 방안이잖아. 해결 방안을 제시. 대부분은 우리가 시험 낼 때는 많아. 여러분 예문들을 보면 이 근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어요. 우리 책에도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 대상이라는 걸 알아둡니다. 고려 대상이라는. 그 다음에 기대. 그럼 기대 효과가 근거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주의합니다. 기대 효과라는 거는. 그는 이제 화법에서 말하는 이익쟁점에 해당하니까 그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결방. 그 다음에 문장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말은 뭐예요? 이제 뒤에는 표현이 되겠죠. 표현. 그래서 이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 다음에 뭐하나 예의 바르고 상대에 따른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공감. 그러면 이제 아까 공감은 바로 뭐하나 태도, 어휘 이런 게 중요하죠. 그죠? 공감이라는 거는 공손어법을 이제 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한다? 동료일 때는 뭐를 쓴다 그랬어요? 친밀한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어휘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들이 어휘를 안 맞는 세대어나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반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약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이 쓰는 많은 거 그런 뭐에 이제 유행어를 하든지 언어를 쓴다든지 이런 걸 이제 써서 세대 간에 많은 게 이제 의미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나오면 그게 또 바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쓸 때 예의 바른 태도라는 거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어말음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높임 표현. 예의 바른 태도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공감할 수 있는 언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은 바로 누구가? 그렇잖아요. 바로 뭐야? 대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죠? 세대와 다른 언어.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만약에 대상이 친구한테 하면은, 우리가 같은 친구한테, 동료한테 하면은 뭘 쓴다? 친밀감을 주는데 초점을 둔 언어를 써야 되겠죠. 동료의식을 느끼는데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들만이 쓰는 말. 그러면 그때는 소위 말해 이제 극존칭보다는 많은 게 그랬잖아요. 반어, 그랬잖아요. 일상어로 평범한 말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그들만이 쓰는 많은 게 언어를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교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뒤에 나오는 바로 문법은 8번, 9번 그대로 외우면 되니까 알겠죠. 항목을 이제 보고 그대로 이제 봅니다. 그렇죠. 음기는 이제 그 미음기 이거는 알아둡니다. 알겠죠. 시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명사절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절을 안고 있는데 요소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아는 문장은 바로 뭘 갖다 의미죠. 의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명사형 의미입니다. 그죠? 명사형. 관행절을 안고 있으면 관행사의 의미가 있는 거고, 부사절을 안고 있으면 부사형 의미가 붙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수하게 서술절을 아는 거는 표지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용절일 경우는 바로 의미가 아닌 조사가 이제 바로 표지가 된다. 그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사절 중에서 또 2개가 있다. 작년에 우리 나온 것처럼 그랬잖아요. 명사형이냐, 명사형 전성형이냐, 그랬잖아요. 파생명사냐, 그 차이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형태론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는 바로 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로 미음절과 기절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있다? 바로 시제와 많은 게 우리 이제 여기는 화용론과 관계 있는 문제. 그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시제 문제하고 시제 문제, 시간 표현과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정서의 완료냐, 지속이냐,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료한 거냐, 아니면 뭐 미래의 이제 기대냐, 이게 따라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도 다를 수,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시제 문제, 그 다음에 바로 뭐예? 의미 문제.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일종 화용론이 이제 우리가 소위 정서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용언의 유형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용언의 유형과도.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뭐 순경한 비역과 뭐 반치업 문제도 이제 우리가 많은, 이거는 전부 다 많은 비역 불규칙과 시역 불규칙과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뒤에 나오는 많은 이제 문학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